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끝났고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한번 공부를 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40페이지 볼 거고요. 자, 이제 소득세법을 제가 맨 마지막으로 뺀 이유는 물론 이제 소득세법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내용 자체는 조금 재미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법하고 다르게 소득세법은 조금 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 비교해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자, 사업을 우리가 법인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인격으로 법으로 부여한 인격이 사업을 운영하는 걸 법인이라 그러고 내가 개인이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는 거를 개인 사업이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이 법인세법 둘 다 이제 과세되는 소득에 법인세법이 적용이 되고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과세하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법인세법은 어떤 원칙에? 순자산 증가설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인에서 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과세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괄주의의 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개념을 좀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념이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할 수 있는 편이라고 한다면 우리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다시 얘기해서 소득 원천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 소득 원천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소득에다가 과세를 할지 세법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기록된 걸 전부 다 기억하고 암기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입장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분명히 하시고 소득세법은 논리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좀 열거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40페이지 일단 보시고 소득세 그 특징, 소득세의 의의부터 몇 가지를 좀 볼게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어려운 얘기 아니고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한번 볼게요. 우리 그 소득세는 개인의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서 과세가 됩니다. 물론 세율도 소득에 따라서 이제 6%부터 아주 높은 세율인 45%까지 이렇게 세율도 분포가 되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적 사항에 따라서 소득공제라던가 세액공제 항목들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다라는 게 소득세의 특징으로 하나가 되겠고 또 소득세는 당연히 소득을 벌어들이는 개인이 직접 부담을 하는 직접세죠. 간접세의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였는데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법인세도 직접세입니다.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 아니고 141페이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 원천설에 입각해서 열거주의 과세 방법을 따르고 있다. 자, 141페이지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예요. 근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방법이 내가 1월 1일에 가지고 있던 나의 재산에서 12월 31일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통으로 빼는 이런 개념이 이제 순자산 증가설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둘째하고 두 번째 더 내려와 보세요. 소득 원천설은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집계하여 다시 얘기해서 나열된 소득들만은 과세하겠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소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오늘 다 살펴볼 거거든요. 소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특별히 금융소득으로 분리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어요.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만은 포괄주의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갈 때 보통 어디를 들어가냐면 금융회사에 많이 들어가요.
금융회사 들어가서 이 똑똑한 애들이 뭘 만드냐면 비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상품 개발 이런 걸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품, 금융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고객한테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금융상품을 세법이 일일이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가 항상 법은 좀 한 발짝 늦잖아요. 근데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다 보니까 어떠한 그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이자나 배당의 형태가 등장을 하면 일단 걔네에 대해서는 과세권이 없어요.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을 뒤늦게 따라가지고 그걸 다 세법에다가 넣기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금융소득, 너무 이제 많은 상품들이 있고 수시로 자주 바뀌고 그리고 이자와 배당을 가장한 어떤 유사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포괄해서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특징 여러분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2페이지 아래쪽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우리 법인세는 10%부터 25%까지 기억나세요? 근데 소득세는 법인세는 우리가 10%에서 25% 세율을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소득세는요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라 그러고 한 단계만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시면은 세율이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심지어 지금 최고 세율인 45% 있잖아요. 그 세율 한번 보시면 6%,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고 세율인 이 45%는 심지어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7단계였어요. 7단계까지 있었는데 작년에 요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45%까지 총 8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개정이 됐습니다.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기억하시라는 게 요 그 142페이지에 있는 표 산식을 기억하라는 건 전혀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세율은 아마 문제에서 주어져 줄 거고 요 세율 자체를 외우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분포 내에서 계산이 되는구나.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141페이지 잠깐만 넘어와 보세요. 여기 이제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맨 아래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고쳐주세요. 요건 이제 개정 전에 문구라 가지고 요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8단계. 너무 많아졌어. 제가 처음에 소득세 공부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많아졌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득을 좀 자잘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좀 높은 소득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좀 담겨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소득세가 요것만 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 10% 지방소득세가 더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세금은 소득세 45%에 최고세율이라고 치면 여기에 지방소득세 4.5%가 더 붙어요. 그래서 49.5%잖아. 근데 내가 번 거에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돼. 고소득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세부담이 우리나라가 결코 낮은 게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의외로 면세점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연말정산 이제 실무 나가서 해보시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자 중에 세금을 정말 한 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또 고소득자에게 세율은 또 상당히 높은 편이다. 뭐 그렇게 특징을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142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소득세율이 다음과 같을 때 과세 대상 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와 1,800만 원인 경우의 소득세는 일단은 과세 대상 소득이 뭐 과세 표준이라는 얘기일 거예요. 첫 번째,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일 때 세율이 어떻게 돼요? 1,200만 원 이하일 때 6%죠. 그럼 여기다가 6%를 그냥 곱하는 게 소득세율입니다. 6%면 60만 원 되나요? 요렇게. 요거예요. 그럼 이제 1,800만 원일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1,800만 원일 때는 우리 법인세에서 이미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1,200만 원까지는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6%. 1,200만 원을 넘는 금액 얼마예요? 1,200만 원 넘는 게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600만 원에 대해서는 몇 프로? 15%.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를 위에 표에 보면 이미 요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얘가 72만 원이다라고 계산을 해놓고 이제 더하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구간을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실 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얘를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162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162만 원.
여러분 이제 문제 풀이에 보면은 그냥 72만 원에서 더하기 1,800에서 빼기 1,200을 했죠. 같은 얘기예요. 같죠? 같은 얘기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밑에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납세 의무자 갈 겁니다. 우리 법인세법 할 때도 납세 의무자를 배웠는데 누구였어요? 법인세법의 납세 의무자? 일단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였어요? 아유 뭐 사업자지 뭐 납세 의무자. 법인세법 와서는 내국법인 갈랐었죠. 그리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갈랐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요. 거주자하고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일단은 모든 개개인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개인은 다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그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나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궁금해 본 적 없어요? 보면 이제 TV에 외국인들 많이 나오니까 아니 쟤네는 우리나라 국적으로 바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TV에 많이 나와서 돈은 많이 벌어가고 세금은 제대로 내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그런 생각 들던데.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야구나 농구나 보면 용병 선수들 있잖아요. 시커먼 외국인 선수들. 그런 선수들은 저 연봉 되게 많이 받아가는데 세금 어떻게 낼까?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거주자다. 그렇지 않아서 비거주자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를 어떻게 나누냐면 143페이지 보세요. 자. 일단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다.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아래쪽에 보세요. 개인은 자 주소 또는 거소의 유무나 거주 기간에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주자로 내려와 보세요. 국내에 주소를요. 183일 이상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면 거소라는 거는 일단 내가 머무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머물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거주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비거주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비거주자라고 보는 거예요. 국적하고 영주권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 우리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의 차이가 뭐였어요? 그치? 과세소득의 범위. 그러니까 거주자는 우리가 국내, 국외, 국내외 소득을 몽땅 다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거주자는. 국내 더하기 국외 전부 다. 뭔가 이상한데. 국 더하기 외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자, 국내 더하기 국외 모두 다 과세를 하는 거고 얘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죠. 외국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권이 없는 겁니다. 비거주자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상담을 했었던 어떤 그 납세자 한 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적이지 당연히 우리나라 국적인데 사업을 중국에서 하고 여기서 이제 소득이 다 중국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월급도 여기서 발생하고 배당도 여기서 발생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부산이 고향인지 어쩐지 부산에다가 해운대에다가 무슨 상가를 하나 취득을 해놨던 거예요. 그 상가를 취득을 해놨는데 여기에 뭐가 발생하겠어요? 당연히 임대료가 발생하겠죠. 여기서 임대료가 발생했는데 세금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동안. 그리고 임대료가 발생하는데 세금 신고를 왜 안 했나 하고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이 간 거죠. 너 뭐냐? 그래가지고 이거 신고해라. 그래갖고 이제 세무서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너는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서 발생한 해운대에서 발생한 요 임대료 소득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월급하고 배당하고 몽땅 다 더해가지고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왜? 어떻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을? 거주자로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거의 들어와서 산 게 아니라 중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뭔 소리냐.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거주자가 아니다. 사실상 비거주자다.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가라.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뭐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합산을 해서 과세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쟁점이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읽어볼게요. 자, 한 편부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외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단순히 외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내 회사 뭐 해외 파견됐다 뭐 이런 사람들은 비거주자로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파견을 한 거니까.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거주자까지 됐고요. 144페이지. 과세소득으로 와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은 조금 넘어가 보시고요. 과세 기간 보세요. 우리 법인하고 과세 기간을 조금 다르게 가요. 우리 법인의 과세 기간은 어떻게 했었냐면 법인은 일단은 첫 번째 정관에 정해진 사업연도로 할 수가 있었죠. 정관에 정해진 사업연도. 정관 사업연도가 없었다 그러면 내가 신고한 사업연도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신고도 안 했어. 정관에도 없고 신고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는데 개인 소득세의 과세 기간을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러면 지금 전 국민이 다른 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과세 기간은 동일합니다.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진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납세자가. 혹은 이제 출국을 한 거죠. 출국했다는 의미는 비거주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된 시점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과세기간으로 보겠다. 그때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그 이후는 이제 비거주자로서 새로운 과세기간으로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국이라고 사망 시점으로 과세기간이 종료가 된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1월 1일부터 시작을 쭉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한 겁니다. 10월 31일 날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내가 하던 사업을 폐업을 했어. 그러면 이때 나의 소득세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자, 이거를 내가 폐업을 했으니까 이때까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할 땐 그렇게 했잖아요. 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 납세 의무자였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기간까지 요게 이제 과세 기간이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과세 기간이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이겠지. 부가가치세법상은. 맞죠? 근데 개인소득세는 이 사람이 지금 폐업을 했다고 내 존재가 사라져요? 이 사람이 폐업한 게 내가 막 사망한 것과 동일해? 그런 게 아니죠. 나는 그냥 단순히 사업과 관련해서만 폐업을 했을 뿐이고 11월하고 12월에 갑자기 로또가 당첨될 수도 있고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개인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거나 출국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단순히 폐업한 거 이런 거는 전혀 과세기간이 쪼개지는 사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특이하다. 잘 기억을 하시고. 근데 당연한 얘기야. 생각해보면. 145페이지 가운데 보세요. 자, 한 편부터 신규 사업자 또는 폐업자는 일반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1과세 기간으로 한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고 납세지 보세요. 납세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 그랬죠. 자, 거주자인 경우에는 어디? 주소지. 거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뭐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장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이제 납세제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자, 146페이지 넘어와서 사업소득 만약에 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 우리 주소지 말고 사업장 소재지를 내 납세지로 하겠다. 그럼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것도 하나 재밌는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홍대에서 어떤 이제 핫한 카페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지. 홍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법인 아니고. 홍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사실 집이 춘천이야.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멀지? 너무 멀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주지는 춘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어딜까요? 홍대에서 카페를 하니까 마포세무서가 서울에 있는 마포세무서가 나의 부가세 관할 세무서예요. 근데 나의 집은 춘천이죠. 그래서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마포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나의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춘천세무서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납세지가 다릅니다. 납세지가 달라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사업자인데 나 그냥 사업자 주소지 말고 사업장 주소지를 그냥 납세지로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였고요. 자, 이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우리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좀 크게 쓸 거니까 좀 지울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조금 보고 계시면 좋냐면 149페이지 있죠. 149페이지를 보면은 자, 149페이지 보면 커다랗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거를 참고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우리가 법인세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자산이 증가하면, 우리의 자산이 증가하면 그게 과세 소득이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이 어떤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나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도 내 재산이 늘어났다는 게 내 소득이 늘어났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개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조금 볼게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둘 수가 있죠. 그렇죠?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은 뭐를 받아요? 이자를 받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이자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 수입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한 주만 사도 내가 뭐예요? 주주죠. 그렇게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배당금이 지급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3월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곳에도 몇 군데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개인은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받는 배당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카페를 할 수도 있고, 뭐 음식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IT 기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법인 형태가 아니라 개인 형태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으로 수입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떻게 월급을 받죠? 그게 뭐예요? 근로로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연금이나 국민연금에서 뭘 줘요? 연금을 주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연금 수입이라 그래요. 연금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지 발생하는 수입이죠. 그리고 또 이도 저도 아니고 이 어떤 걸로도 분류할 수 없지만 열거되어 있는 기타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기타는 사실은 어디로도 분류하기 좀 애매한. 근데 사실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입각하기 때문에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좀 과세할 필요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로또를 막 한 달에 한 번씩 당첨되는 사람 없죠? 살면서 한 번 당첨될까 말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경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과세를 안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로또라던가 갑자기 뭔가 수익이 생겼다던가 어떤 손해배상금이 생겼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수입 소득 자체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총 몇 개죠? 둘, 넷, 6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 회계상 용어하고 법인세법에서의 용어하고 좀 다르다 라는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회계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손익계산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익이라고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여기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을 해서 뭐가 나와요? 당기순 이익이 나옵니다. 맞죠? 당기순 이익이 나와요. 법인세에서는 이런 수익의 개념을 뭐라 그랬냐면 입금이라 그랬고, 비용의 개념을 뭐라 그랬냐면 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빼면 뭐가 나왔죠? 우리가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나왔어. 기억나시죠? 자, 근데 요게 좀 말을 좀 똑같이 좀 하면 좋은데 소득세에 오면은 요 용어가 또 바뀝니다. 개념은 같은데 이제 세법에서 쓰는 용어가 달라요. 그리고 적용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서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이 소득세에서 이 수익 혹은 법인세에서 얘기하는 입금을 뭐라 그러냐면 총수입금액이라 그래요. 간단하게 수입금액이라 그럽니다. 수입금액. 그리고 회계에서 말하는 비용, 법인세에서의 손금을 소득세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필요경비. 그래서 얘네 둘을 뺀 거를 뭐라 그러냐? 땡땡 소득금액이라 그래요. 땡땡 소득금액. 소득금액. 왜 땡땡 소득금액이에요? 총수익금액, 이자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이자 소득금액 되는 거고, 사업 총수익금액에서 사업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 소득금액이 되는 이런 형식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땡땡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얘네를 다 집합 썸을 합니다. 다 더해요.
이 모든 나한테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 금액을 다 더해요. 얘를 뭐라 그러냐? 종합 소득 금액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개인소득세는 이 종합한 소득 금액에다가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왜냐면 개개인별로 사람이 수입이 발생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중에 분명히 하나는 발생한다. 우리 통장 없는 사람 없지 않잖아요. 통장 없는 사람 있나? 우리 못해도 예금이자 한 100원은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도 소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소득, 종류별로 모든 소득을 다 더해가지고 우리 소득세를 과세를 한다. 근데 여러분, 자, 요렇게 과세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요거가 개념이 그럼 뭘까? 여기서 발생한 걸 제가 총수익 금액을 적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총수익 금액의 종류를 이렇게 적었어. 총수익 금액에서 뭘 뺀다 그랬어요? 필요 경비를 빼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각 소득 중에서 각각의 소득에서 필요 경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어놓고 거기서 이자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세요? 선생님 저 버스 타고 은행에 가는데요. 지하철비 뭐 이런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예금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을 때는 그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요. 필요 경비가 없어요. 없어. 배당 수입을 우리가 배당을 받았을 때 배당과 관련해서 경비가 있을 거 있어요? 선생님 저 증권회사에 수수료를 내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배당 수입에 대해서도요.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필요 경비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자 수입은요. 아무것도 빼지 못하고 배당 수입도 아무것도 빼지 못하고 그냥 바로 이자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소득 금액이 된다 그랬죠? 소득 금액. 그래서 바로 그냥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업 수입 생각을 해봅시다. 법인하고 동일해요. 법인처럼 손익계산서를 다 만들거든요. 법인에서도 매출이 있었으면은 뭐 거기 판관비 있고 매출원가 막 빠지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업 총수익 금액에서 우리 사업과 직접적으로 대응된 비용들을 차감해서 손익계산서를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회계 처리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사업 수입에는 당연히 필요 경비가 있어야 돼요. 필요 경비가 있어야 되고 요렇게 차감한 걸 우리가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근로소득자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비용을 사용을 하나요, 여러분? 당연하죠, 선생님. 제가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일하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막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막 그쵸?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 경비라고 하기에는 사업자하고는 좀 달라요. 근로소득자는.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 사용 경비가 많잖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개인으로 쓴 건지 내가 진짜 일을 위해 쓴 건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수입에서는 필요 경비를 차감해 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차감해 주지 않자니 너무 근로소득자는 유리지갑이야. 그래가지고 근로소득한테는 마치 필요 경비를 차감한 것처럼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 너 근로수입을 벌기 위해서 요 정도는 경비로 썼겠지 하고 세법상 계산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빠져요. 내가 벌어들이는 총 연봉에서 몇백만 원,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나면은 뭐가 나올까?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고 이제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을 내는 거죠. 연금 수입도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노령이 연금을 수령할 때 노령의 그 납세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급여를 받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 해주는 것처럼 연금 소득 공제를 해줘요. 얘도 월급 받는 느낌으로 연금 소득 공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연금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기타 수입에서 필요 경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면 로또를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로또를 그냥 원래 그런 거 사는지는 안 돼. 재미삼아 다 같이 사재. 직원들하고 같이 샀는데 거기에 5줄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토요일 날 딱 봤는데 한 줄이 딱 맞춰졌어. 5,000원짜리. 그래가지고 그거를 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살 때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네. 그 한 장에 1,000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사기 위해서 지불한 돈 있죠. 걔가 뭐예요? 필요 경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카지노 이런 데 가가지고 슬롯머신을 한다. 그러면 그때 뭘 넣는 게 뭐 500원을 넣든 1000원을 넣든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넣었죠? 그랬는데 막 1억이 당첨됐어. 그럼 그거 500원 필요 경비인 거예요. 뭐 진짜 별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기타 수입에는 필요 경비를 차감할 수가 있고, 필요 경비 차감한 거를 기타, 소득, 금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괜찮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법을 공부할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각각의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각각의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특징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다. 교재에서 한번 글로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14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4페이지에 과세대상소득 제가 잠깐 넘어왔는데 어려운 내용 하나도 아니고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제가 말씀드린 용어가 나오죠.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거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열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넘어와서 과세소득 체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일단은 6가지 소득 제가 적어드린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에요. 근데 2가지가 별도로 더 있네. 이 2가지 별도로 더 있는 게 뭐죠 지금? 퇴직소득하고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이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과세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은 분류과세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얘네들은 요 위에 있는 6가지 소득들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에 계산된 소득들이 나한테 수입으로 발생한 거예요. 근데 퇴직소득은 내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를 다녀서 20년 동안 다녔어. 그리고 나서 퇴사를 할 때 받는 소득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퇴직소득은 내가 2021년에 퇴직금을 받더라도 2021년에 발생하고 형성된 소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수입이란 얘기지.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2001년에 취득을 했는데 2021년에 20년이 지나서야 얘를 판 거죠.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내가 1억 원에 샀던 아파트가 막 20억이 되고 이런단 말이야. 요새 많이 오르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까지는 안 되려나? 이렇게 오르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지 2021년에 양도를 했다 그래서 이 양도 시점에 막 20억이 갑자기 벌어들인 돈이 아니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나의 다른 소득하고 합산시켜버리면 좀 무리가 있다. 이건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집 효과가 발생하는 애들은 모아져갖고 한꺼번에 소득이 과대하게 형성이 되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겠다? 분류과세 하겠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대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대로 분류해서 과세하겠다라는 의미예요. 149페이지 다시 넘어올게요. 자, 146페이지로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종합과세.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분류과세, 퇴직 양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고 147페이지 넘어와 보세요. 자, 소득세법은 소득 중에서 요런 애들은 합산과세하고 퇴직 양도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일정 시점에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해서 과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얘네는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결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과세 방법이 더 있네요. 그걸 뭐라 그러죠, 지금?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자,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정해진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가 이런 거 설명 한번 드린 적 있거든요. 이자 소득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은행에다가 내가 예금을 맡겼어요. 100만 원을. 그럼 은행은 나한테 10,000원 정도 이렇게 이자를 줄 겁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10,000원을 이자를 줄 때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주지 않고 얼마만큼의 세금을 떼고 줍니다. 자, 이렇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떼고 주는 걸 우리 법인세 할 때도 제가 얼핏 몇 번씩 지나갔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은행이 다시 소득을 지급하는 은행이 나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일부 떼서 나 대신에 세무서에다가 미리 세금을 갖다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갖다 내주는데 굳이 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얘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로 합산하지 않고 나 대신 갖다 내준 요 원천징수 금액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 이걸 이제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받아들여 보시고 원천징수 파트 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종합과세는요. 원천징수가 된 금액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득들 중에서 여러분 이 소득들 중에서 보면은 자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자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대상소득 있습니다.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소득 있어요. 특별히 얘네 둘은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안 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소득이에요. 분리과세 대상소득 들어보세요. 하나하나 할 겁니다. 사업수익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는 대상 없어요. 근데 사업소득 중에서도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은 있거든요. 다시 사업 수입 중에서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나 대신 세금이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당했지만 종합과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거는 과세가 종결된다는 얘기예요. 종합과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과세가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한다고 반드시 분리과세인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로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 당연히 원천징수 하거든요. 당연히 원천징수 하지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해요. 분리과세를. 연금 분리과세 있고 기타도 분리과세 있어요. 얘네들은 금액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둘 다 분리과세 되는 거 있습니다. 퇴직양도 이런 건, 퇴직은 애시당초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는 거고 양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단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그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 표 안에 있죠. 147페이지 표 안에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자 배당, 뭐 일용근로자 급여나 연금이나 기타를 전부 다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분리과세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원천징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다. 원천징수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가 어떻게 나오냐? 김하늘 씨가, 지금 제가 은행 예 들어드린 게 그냥 똑같이 나와버렸네. 자, 1월 1일 날 이자율 10%의 은행 예금에 100만 원을 예금을 했답니다. 아, 요새 이자율 10%가 있나? 이거 이자율 10% 이런 거는 지금 이거 빨리 가서 예금해야 되는데. 자, 이자율 10%에다가 했대. 그럼 발생하는 이자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면, 자, 이 이자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며 원천징수 세율이 14%래요. 그러면 1년간 은행에서 김한일 씨의 이자 소득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얼마이고 김한일 씨의 종합소득에 가산되는 이자 소득은 얼마인가? 자, 김한일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은행에다가 얼마를 예금했대요? 100만 원을 예금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금한 거예요. 무슨 소득이 발생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돈을 맡겨놓은 거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은행이 김한일 씨한테 10%의 이자를 줄 건데요. 10%면 얼마죠?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이죠? 100만 원에 10%도 안 되네, 계산이. 자, 10만 원의 이자를 준 거야. 이자 수입 발생. 맞아요? 근데 이때 은행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얘기야. 이 은행은 10만 원을 그냥 주면 안 되고요. 10만 원을 그냥 주면 안 되고 여기에 14%의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자, 10만 원에서 14%의 원천징수를 하면 14,000원 맞아요? 맞죠? 그래서 14,000원은 원천징수를 해서 안 준다는 얘기야. 우리가 거래징수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인데 세금을 띄고 주기 때문에 김한일 씨한테 현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얼마일까? 현금으로 얘는 86,000원을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은 14,000원 띄고 들어올 거니까. 맞아요? 입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자가. 뭐야? 10만 원 준대놓고 왜 86,000원 띄가고 86,000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그거밖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너에 대한 소득세를 14,000원 이미 은행이 얘를 세무서에 냈단 말이에요. 원천징수 해가지고. 원천징수로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김한일 씨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얼마예요? 14,000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리고 종합소득에 가산되는 이자소득은 얼마예요? 여기서 86,000원이라 그러면 아예 이해를 못 하신 거고요. 10만 원이라 그러면 그나마 나으신 거야. 근데 사실상 종합소득에 가산되는 이자소득은 빵원이죠. 뭐라고요, 선생님? 왜 빵원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이자하고 배당 수입은요.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돼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돼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분리과세 대상소득은요.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애들이 아니야. 그런 분류의 애들은. 요거를 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원천징수를 14,000원 당한 걸로 그냥 끝. 그리고 요 10만 원이 발생한 이자 수입은 10만 원이 발생했는데 얘에 대해서 종합소득 나의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겁니다. 자, 곰곰이 읽어보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앞으로 우리 금융소득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148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계산 어떻게 하냐 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이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종합소득 계산을 하고 나면은 여기다가 제가 뭐를 뺄 거냐면 종합소득 공제라는 걸 뺄 겁니다. 여기에가 이제 우리 막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이런 애들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공제를 빼고 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이 또 나왔네. 소득세법에서도 과세표준이 나왔으면 이 아래는 당연히 세율이 곱해지는 겁니다. 맞죠? 세율이 곱해지고 나면은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이제 세금이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빼주고 싶은 애들이 있겠죠. 공제나 감면 같은 거 세금을 좀 깎아줍니다.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 같은 세금을 막 깎아줘. 그러고 나면은 결정세액으로 나와요. 그쵸? 결정세액 나오고 나면 내가 이제 미리 납부한 애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법인세 때처럼. 기납부, 세액, 미리 납부한 애들은 빼주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러면 가산세는 더해줘가지고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인세법을 봤기 때문에 요 구조 자체가 너무 낯설거나 하진 않죠? 거의 유사하죠. 그쵸? 자, 소득세법에서 중요한 거는 종합소득 금액을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잘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다예요. 왜냐면 소득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핵심 쟁점이고 실무에서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종합소득 공제하고 여기 보면 이제 종합 세액공제가 있거든요.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시면 소득세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49페이지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 다 드렸죠? 자, 그리고 뭐 계산하는 거 산출세액 하시면 되고 150페이지 넘어오면은 여기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 빼는 거 됐죠? 차감 납부할세액, 결정세액, 가산세, 기납부 그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구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이자하고 이 배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하거든요. 자, 금융소득이 제가 지금 여기서도 이제 분리과세 얘기를 조금 잠깐 했지만 금융소득은 이제 다른 소득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징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금융소득과 투자소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정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개정이 되기 전에 웬만하면 요 수준에서 이제 빨리 끝내고 다른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금융소득 조금 볼게요. 자, 이자소득부터 봅니다. 자,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얘네 둘을 합쳐서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소득. 일단 이자소득의 종류부터 볼게요. 뭐 종류 뭐 어려운 거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애들이야 다. 뭐 어떤 것들이 있냐? 내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겼습니다. 보통 예금, 적금 뭐가 됐던지 간에 예금 맡겨. 그럼 은행이 나한테 뭘 주죠? 이자를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회사에다가 국가나 회사가 발행하는 이제 사채를 살 수가 있어요.
채권을 살 수가 있어요.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것도 사실은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은행이 내 예금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은행한테 예금을 하는 것도 사실상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는 거고, 내가 국가나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국공채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그냥 타인에게, 다른 사람한테 그냥 금전으로 대여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돈 빌려주는 거지, 친구한테. 그렇죠? 이런 경우에 모두 다 이자가 발생해요. 이자가 발생하고, 국공채 채권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국공채 이자라 그러고, 그리고 요거는 국가나 공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한테 빌려주는 돈에 대한 이자. 요거는 회사에 돈을 빌려줬을 때,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거고, 예금 이자는 지금 은행에다가 예금한 거죠.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바로 여기 있는 타인에게 대여했을 때의 이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비영업대금의 이익. 영업대금이 아닌데 내가 돈을 빌려주고 얻는 이익, 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받는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단기 저축성 보험 차익은 뭐냐면, 내가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보험에. 근데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보험은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축성 보험이 있고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우리가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납입한 금액보다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받는 금액이 더 큰 걸 얘기해요. 내가 100만 원 납입했는데 환급은 120만 원을 줘.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상 은행에다가 100만 원 넣어놨다가 20만 원에 대해서 이자 받는 거나 다름이 없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보장성 보험은 뭐냐면 자동차 보험이라던가 무슨 상해보험 같이 이런 거는 납입 금액보다 환급 금액이 현저하게 작아요. 왜냐면 이건 내가 다쳤을 때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돌려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보험 중에서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차익 돌려받았을 때 그건 우리가 뭘로 보겠다?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뭐가 붙었어요? 단기라고 붙었죠. 단기. 장기 10년 이상 넘어가면 비과세로 빠지는데, 단기 저축성 보험 차익 같은 경우에는 이자잖아, 이게 딱 봐도. 그렇죠? 이자 성격이 있죠. 이자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재에 지금 제가 설명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151페이지 비영업대금의 이익 보면 자금을 대여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이 빌려줘야 돼요, 얘한테.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돈을 빌려주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래 돈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이자 소득이 아니라 뭘로 과세가 돼야 될까요? 아까 여기 있었던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돼야지.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돼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런 게 포인트.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건 사업으로 봐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내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거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는 거죠. 자, 사업소득하고 이자소득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얘네 둘을 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야? 실익은 뭐예요? 만약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면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필요경비가 없다 그랬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소득을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판단을 잘해야 된다. 자, 비과세 이자소득 볼게요. 과세 안 하는 걸 얘기하고, 뭐 공익신탁의 이익, 공익 목적으로 맡겼는데 거기에서 이자를 받는다고 과세하면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ISA라고 막 은행에 가면 이런 거 홍보 많이 할 건데, 은행에 가서 이런 계좌 가입하시면 비과세 저축계좌입니다. 뭐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상품을 국가에서 저축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이런 거 가입하면은 이제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죠. 여러분 이자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건 꽤 큰 거예요. 아까 원천징수 세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4%. 내가 이자가 100만 원이 있으면 14만 원을 무조건 뜯긴다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비과세를 한다는 건 되게 혜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국군 내일장병 군인들이 하는 적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는 적금 이런 거, 그리고 조특법에서 비과세 이자소득으로 열거된 것들은 웬만하면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도 은행에서 비과세 상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축을 이왕 할 거면 그런 데 하는 게 좋지. 이자가 뭐 10만 원이 발생해도 14,000원이 안 뜯기니까. 그죠? 자, 이자소득금액 계산 보세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되어 있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입금액 자체가 이자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자 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됐고, 자,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봅니다. 수입 시기 중요해요. 수입 시기 왜 중요할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중요했죠. 법인세법상도 귀속시기 중요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수입시기 왜 중요하냐면 2021년에 과세할 거냐, 2022년에 과세할 거냐 이런 차이인 거예요. 어느 시점에 과세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해의 소득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잖아. 이해되시죠? 자, 일단은 이자 소득의 수입시기는 우리 법인세 때 배웠던 것처럼 회계상은 발생주의지만 기억나시죠? 회계상은 발생주의지만 법인세법상은 현금주의라 그랬잖아요. 소득세법상 이자 수입식이 당연히 현금주의입니다. 당연히 현금주의예요. 근데 이제 국공채하고 회사채, 국공채 첫 번째 채권이자를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은요, 기명이 있을 수 있고 무기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름이 적혀있는, 채권의 주인이 있는, 이름이 적혀있는 채권하고 채권 주인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무기명 채권이 있을 수 있어요. 무기명 채권은 누군지 모르니까 당연히 현금주의, 현금 줄 대로 갈 수밖에 없고 현금을 받은 대로 갈 수밖에 없고, 기명 채권은 어떻대요? 약정에 의해서 지급일, 이자 지급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급일이래요, 사실은. 현금주의라는 게 지급일이고, 약정이 있다 그러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현금주의라는 게, 아시겠죠? 근데 기명은 약정이 누군가와 되어 있을 거니까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기명은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현금방으로 지급이 들어와야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금이자는 당연히 지급일이죠. 은행 통장에 꽂혀야지 야 이자 줄게 이러고 안 꽂히는 거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자 지급일 얘기하는 거고, 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적금이 만기가 됐어요. 왜 다른 통장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딱 끝났으니까 그렇게 연장되는 그 날이 지급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해약이 됐어. 내가 가지고 있던 적금 통장에 해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약하는 날 이자 지급이 되니까 그때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입은 언제예요? 얘도 당연히 지급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도에 해약했다? 그럼 중도 해약했을 때 돈을 받았을 거니까 해약일이 되는 거고,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친구하고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썼다, 약정서를 썼다. 그럼 약정서에 따른 지급일인 거고, 그런 거 안 썼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자 지급일인 거죠. 받은 날인 거죠. 약정서가 있다? 그럼 약정서에 따른 지급일이 되는 거고. 괜찮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틀은 무조건 현금 받는 때입니다. 수입 시기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자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제 한번 볼게요. 요렇게. 자, 뭐가 해당하지 않는가 한번 볼게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지역개발 공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선생님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뭘 몰라. 이거 공채라는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았대. 이거 뭐예요? 비영업대금 이익이잖아요.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거 예금에 대한 이자잖아요. 자동차 보험 가입 후에 사고 발생 시에 수령하는 보험금. 자, 요런 게 자동차 보험 이런 게 뭐예요? 저축성 보험이야, 보장성 보험이야. 요게 보장성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이자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만, 납입 금액이 훨씬 큰 보험. 자동차 보험이 보장성 보험인지 모르는 건 조금, 이거는 제가 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실비보험,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무슨 단체 보장성 보험, 다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아시겠죠? 저축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라고 이제 좀 적혀 있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자, 이제 배당소득 봅니다. 금융소득 중에서 두 번째 배당소득도, 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배당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디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법인에다가. 땡땡땡 주식회사 법인의 주주인 거예요. 나는 이 법인의 주주인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투자하거나 출자하거나, 그렇죠? 출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내가 우리 회사 주식회사 법인에다가 주식을 샀건 출자를 했건 주주인 거예요. 나는 주주입니다. 나는 주주다.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법인이 나한테 이렇게 배당 소득을 줄 건데, 이 배당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를 좀 볼 건데,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 주식회사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 거예요.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주식회사 법인의 재무상태표가. 아, 선생님 지금 법인세 끝났는데 또 이런 거를 막 해야 돼. 보세요. 다 여러분 아는 거야.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본금이 100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자본금이 100, 얘는 고정이잖아, 픽스. 우리 이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이 10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손익계산서에서 발생한 소득들이 이제 당기순이익들이 막 합친 거죠. 당기순이익들이 합친 이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요 이익잉여금을 잘 보세요. 법인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10만큼 남았네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합시다 하고 배당을 지급할 수 있죠. 배당 결의해서 우리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지급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거 이제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거. 이럴 때는. 아니면 이익잉여금이 10이 있는데 우리가 좀 자본을 탄탄하게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의가 어떻게 났냐면 얘를 자본금에 전입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총에서 결의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을 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주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회사의 주인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자본금에 전입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나의 주식을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다름없거든요. 나의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다름없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냐면 의제 배당이라 그래요. 배당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내가 현금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현금을 나한테 주진 않아 회사에서. 그냥 자본금으로 전입만 시켰을 뿐인데 사실상 나한테 배당을 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의제 배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이 나한테 배당을 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익 배당. 얘는 현금 배당인 거예요. 현금 배당. 현금으로 배당을 한 거야. 의제 배당은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무상주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무상주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당으로 간주하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현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결산을 쭉 했는데 야,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법인세 할 때 여비교통비가 10만 원, 100만 원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주주가 놀러 가는데 현금을 준 거였다. 그럴 때 세무조정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세무조정 다 까먹은 거 아니죠? 그럴 때 세무조정 어떻게 했어요? 여비교통비를 현금을 그냥 들고 갔는데 우리 주주가 알고 보니까 들고 갔다. 근데 나는 여비교통비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금불산임. 갑자기 선생님 왜 그러세요? 자, 손금불산임하고 소득처분 어떻게 해요? 배당 이렇게 하잖아. 자, 우리가 여기서 소득처분 배울 때 여기 상여나 배당이나 기타 소득이나라고 소득처분 되는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득세로 과세된다 그랬죠. 이 얘기할 거야 지금. 자, 소득세로 과세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과세되냐? 여기에서 세무조정으로 배당으로 처분된 얘 있죠. 얘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정배당이라 그래서 세무조정 소득처분이 배당으로 된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인정배당이라 그래가지고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조정의 소득처분이 배당으로 된 애들을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인정배당이라고 얘기해요. 배당으로 인정받은 금액, 세무조정을 통해서 인정받은 금액. 그럼 세 가지 종류 구분이 됐죠? 이익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배당은 요번에 이제 신설돼 갖고 새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스토리는 좀 있거든요. 신탁재산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세법 개정하면서 신탁과 관련된 세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좀 됐습니다. 신탁이라는 거는 이제 나 대신 재산을 좀 관리해 주세요 하고 내 재산을 맡기는 거지. 내 재산을 맡겼는데 거기에서 어떤 배당과 같은 이익이 주어진 거예요, 나한테. 신탁 재산에 대해서 배당이 주어진 거야. 그랬을 때는 마치 법인에서 배당받은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법인 과세되는 신탁 재산에 대해서 배당을 받았을 때 배당소득을 과세하겠다. 그 정도입니다. 그냥 개정돼서 그냥 한번 눈으로 기억을 하시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뭐냐면 얘는 이제 펀드 회사예요. 펀드 회사, 투자 회사. 내가 펀드에다가 가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 펀드로 가입을 하니까 펀드에다가 돈 넣는 것도 이자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건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펀드 상품은 다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투자 회사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나한테 이익금을 주는 건 이자예요, 배당이에요. 그게 배당입니다. 얘네도 배당으로 보는 거예요. 펀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얘는 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혼자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개인인데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개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둘이서 뭐 50대 50으로 자본금을 넣어가지고 이제 출자금을 납입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우리 B처럼 야, 나는 사업은 그냥 네가 해라. 나 돈만 대줄게. 내가 돈만 대줄 테니까 사업이나 경영은 일절 그냥 네가 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만 날 좀 나눠줘. 이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해요. 출자만 공동으로 한 거지. 자, 출자만 공동으로 한 사업자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출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진짜 공동사업자라면 둘 다 사업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도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고 얘도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과세가 될 거예요. 근데 출자 공동사업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난 사업 안 할랜다. 그냥 돈만 나한테 분배해 줄래? 라고 했다 그랬죠. 그건 뭐랑 같아요? 배당소득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거는 배당소득으로 수입을 잡는 겁니다. 소득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똑같이 공동사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둘 다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돼요. 근데 출자 공동사업이다? 그러면 얘가 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손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 받은 걸 뭘로 본다? 배당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죠? 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교재 와보세요. 152페이지. 자,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배당소득 보면은 배당은 뭐 현금 배당도 있을 수 있고 뭐 현물 배당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현물 배당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주식으로 하는 주식 배당이 있는데 요게 이제 주식 배당인 거지. 얘가 자본 적립한 게 주식 배당인 거죠. 자, 있을 수 있는데 읽어보시면 일반적인 이익 배당, 의제 배당 제가 정리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인정 배당,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거 펀드가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7번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 됐고 그리고 밑에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배당소득 금액 한번 볼게요. 자, 한 가지가 또 이제 배당소득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배당 여기서 이제 발생한 이런 배당 수입이 다 발생을 했죠.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총 배당금 총 수입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금융소득은 아까 제가 이자 수입에서도 그랬지만 필요경비가 없다 그랬습니다. 필요경비가 없어요. 필요경비는 없는데 얘는 그로스업이라는 걸 더해줘야 돼요. 얘가 이제 뭐냐면 귀속법인세라는 거거든요. 교재에 있죠. 자, 귀속법인세라는 걸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귀속법인세까지 더해준 것이 바로 배당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했죠. 교재에서. 자, 153페이지에서 배당소득 금액을 알려는 줘야 되니까 그로스업 금액이라고 적어는 놨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지금 우리 회계관리 1급에서는 다룰 수가 없어. 이 내용을. 다루면 안 돼. 다룰 수가 없어요. 다루면 일이 너무 커서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로스업이 더해지는구나. 뭔지 모르겠다. 배당수입은 어쨌든 이렇게 더해지는구나 까지만 아세요. 이게 재경관리사 가도 아주 간략하게 그로스업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고 계산하는 문제까지도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이제 그로스업 문제에서부터 막 이제 뭐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하는 시점에 가면은 전부 다 멘붕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왜 얘를 더하냐 지금. 필요경비 안 뺐는데 굳이 왜 더하냐. 배당 수입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보시면 얘가 지금 주주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배당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우리 A라는 회사에서 A 법인에서 있잖아요. 자, 100억을 벌었습니다. A 법인에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쉽게. 나는요. 여기에 100% 출자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A 법인의 단독 개인 한 명 1인 주주야. 100% 출자하고 있어. 그래서 A 법인이 벌어들인 100만 원에 대해서 법인은 법인세를 내겠죠. 10%의 법인세를 얼마를 내? 10만 원을 법인세로 냈을 겁니다. 나는 100% 주주니까 배당금을 가져올 수가 있죠. 얘가 배당금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올까요? 택스로 10만 원 냈으니까 90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 배당을 갖고 올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개인이니까 배당 소득에 대해서 또 뭐도 내야 돼? 소득세도 내야 돼. 아니 뭐 이런 황당한 사건이 다 있어.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동일한 소득 100만 원에 대해서 A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한번 과세가 됐고 내가 배당으로 받는 단계에서 소득세로 한 번 더 과세가 돼요. 이게 뭐라 그러냐? 이중과세라 그러지. 이런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 어쩔 거냐. 요걸 이제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이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냐면 야 일단은 네가 받아온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납부했을 것 같은 법인세를 일단 더해봐. 자, 납부했을 것 같은 법인세 여기서 10만 원 납부했잖아요. 10만 원을 일단 더해봐. 그런 다음에 원래의 과세소득으로 만들어. 그런 다음에 너의 소득세율을 곱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납부한 거에서 실제 법인에서 냈던 세금을 빼. 요렇게 해서 이제 귀속법인세 차이를 주거든요. 이중과세 차이를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무슨 단계냐면 여기서 이제 더한 거 있죠. 얘가 그로스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숫자를 이제 산출하는 문제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로스업이라서 배당 소득 금액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당으로 받은 돈에다가
그로서 금액을 더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받아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배당 소득 배당 세액공제라 그러지. 배당 세액공제. 이거 약간 여러분 우리 법인세 할 때 열심히 했던 분 제가 외국 납부 세액을 한번 회계관리에서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요 정도로만 아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금융소득은 이자 수입하고 배당 수입 두 가지가 있는데 필요 경비는 둘 다 없고 배당 수입에 대해서는 그로스업을 더해야지 배당 소득 금액이 된다. 그래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두 개를 더한 걸 우리는 금융소득 금액이라고 하고요. 153페이지 배당소득 수입시기 봐야 되겠네. 수입시기 보시면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실지 배당이라는 거는 이익 배당인 거죠. 얘네가 지금 배당이 언제 결정이 됐을까? 야 현금 배당 주자. 현금 배당 줘. 언제 결정돼요? 언제 결정돼?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결정이 돼 얘네가. 자, 잉여금 처분 결의일. 요게 이제 주총 때 보통 해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배당금 얼마 주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가 얘의 귀속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기명하고 무기명이 있는데 무기명은 실제 지급일인 거고 현금주의니까. 밑에 보면 인정배당 있죠. 인정배당. 얘에 대해서는 언제 된다 그랬어요? 결산 확정일이라 그러죠. 왜 얘는 결산 확정일일까? 아니 결산이 확정이 돼야 세무조정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법인세 세무조정은 당기순이익 확정되고 세무조정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산 확정이 돼야 세무조정 들어가니까 이 결산 확정일이에요. 근데 얘도 사실은 주총일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잉여금 처분 결의나 결산 확정일이 보통은 다르지 않아요. 보통은 다르지 않다. 어쨌든 간에 내년 3월이겠지. 이 법인 입장에서는 언제 결정하겠어요? X1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언제 신고해? 3월 31일 날 신고하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주총이 있었다 그러면은 요때 얘네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때 결정이 되니까 나의 배당 소득들은 전부 다 언제 귀속 시기겠어요? X1년 귀속 시기겠어? X2년 귀속 시기겠어? X2년 귀속 시기인 거지. 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현금주의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유사한 배당들 싹 다 현금주의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특징적인 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자하고 배당 수익. 다시 얘기해서 금융소득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형별 포괄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그래서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얘네가 아니더라도 이자와 배당과 유사하다 그러면은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포괄주의까지 기억하세요. 154페이지 넘어옵니다. 자, 금융소득 과세 방법 나오는데 일단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요. 그림 밑에 볼까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더한 걸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받게 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대부분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과세로 납세를 종결합니다. 아까 제가 이자소득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자소득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들 이자 발생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한 적 살면서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죠. 그죠? 왜 안 했을까? 은행이 대신에 나 대신에 원천징수해서 세금 내서 끝난 거예요. 그거예요, 분리과세가. 근데 그 기준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하고 배당 금액이 2천만 원 합친 게 2천만 원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돼서 은행이 나 대신 내준 걸로 끝나서 나는 종합과세 할 필요가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안 한 거다. 여러분 그냥 이자가 2천만 원 나오려면 예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1년에 이자를 한 2천만 원 벌려고 그러면 연이율 그냥 2%로 친다 그러면 10억 넘게 평균적으로 꽂혀 있어야 돼, 통장에. 우리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걸 종합과세 해본 적이 없다. 아시겠죠? 종합과세 하는 사람 있다고 친하게 지내 가가지고. 자, 금융소득을 두 줄 더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합니다. 다른 소득하고 더해서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더해서 신고하고요. 분리과세 될 때 14%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까지만 기억하세요. 이거 뭐 계산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어려워서 안 나와요. 이게 나올 수가 없고 회계관리에서는. 자, 그냥 2천만 원 두 개 금융소득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인데 14%로 분리과세가 되고 얘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한다.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이자하고 배당소득 마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았죠, 여러분?
오늘 소득세 개괄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소득세 특징 말씀드렸고 소득의 종류 말씀드렸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자, 배당소득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개별 소득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 볼게요. 복습 잘 하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